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복수극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상견례 날 3시간 넘게 지각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저희 바쁜 사람이에요. 빨리 끝내줘라며 나타난 예비 사돈. 그들이 제 명함을 보고 오줌을 지리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100% 실화입니다. 제 이름은 정민준이고 올해 38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 계열사의 전무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최대 유통그룹의 핵심 계열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회사원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덕분에 명문대 경영학과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았습니다.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다녀왔고 각종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어요. 졸업 후에는 운 좋게 지금 다니는 그룹의 공채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경쟁률이 500대 1이 넘었는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입사 후 15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해외 출장도 누구보다 많이 다녔습니다. 그 결과 입사 10년 만에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했고 5년 후에는 전무이사가 됐습니다. 제 또래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이었어요. 전무가 되고 나서 업무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저는 주로 유통 파트너사 관리를 담당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계약 체결, 조건 협상, 실적 평가 등이 제 업무죠.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대기업 임원부터 중소기업 사장님들까지. 그러면서 느낀 건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돈과 권력 앞에서 사람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제 사생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이혼 경력이 있습니다. 30대 초반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갈라섰는데 솔직히 제가 일에만 매달리느라 가정을 소홀히 한 탓도 컸습니다. 그 후로는 연애도 결혼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 작년에 대학 동기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김서희, 35살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첫 만남부터 인상이 좋았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했으며 무엇보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진 여성이었죠. 서희와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청혼했습니다. 제 나이도 있고 서희도 만족스러웠기에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어요. 다행히 서희도 승낙했고 우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을 때는 모두들 좋아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서희가 마음에 드신다며 흐뭇해하셨고 서희 부모님도 저를 환대해 주셨습니다. 서희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가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서희의 오빠 가족이었습니다. 서희에게는 3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자그마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 수 50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서희 말로는 오빠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희 오빠와는 결혼 전에 딱 한 번 만났는데 그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인사도 예의 바르게 했고 동생 결혼을 축하한다며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서희 쪽에서 장소를 예약했는데 강남에 있는 괜찮은 한정식 집이었어요. 일요일 오후 1시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서희 부모님, 그리고 양가 형제들까지 참석하기로 했죠. 상견례 당일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서희와 서희 부모님도 이미 와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서 서희 오빠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1시가 됐는데 서희 오빠 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서희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어디야? 다들 기다리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지금 출발했어. 조금만 기다려.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서희 어머니가 불안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 상견례에 늦다니. 서희가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번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식당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왔지만 우리는 기다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부모님도 난처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도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희 아버지가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이 자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서희는 계속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서희 어머니는 미안하다며 저희 부모님께 연신 사과하셨어요. 3시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서희 오빠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오빠와 올케, 그리고 조카까지 3명이 들어왔는데 그들의 태도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 다들 계셨네요? 올케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요. 형식적인 사과 한마디 후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저희 바쁜 사람이에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빨리 끝내죠? 올케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3시간이나 늦어놓고 자기들이 바쁘다고. 서희 아버지가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상견례에 3시간이나 늦어놓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고, 아버지. 사과했잖아요. 길이 막혔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정말 바빠요. 회사 일이 있다고요. 오빠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직원을 불러 음식을 주문했어요. 여기 갈비찜이랑 전 종류 다 주세요. 빨리요. 마치 자기 혼자 밥 먹으러 온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오빠 가족은 사과는커녕 음식부터 처먹기 시작했어요. 상견례 자리라는 걸 완전히 망각한 듯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려 해도 오빠 가족은 음식 먹기에만 열중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오늘 상견례 자리입니다. 3시간이나 늦으셨으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셔야 하지 않나요? 제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사과했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사과라고 하기엔 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쁘시다면서 상견례를 왜 오신 겁니까? 상견례니까 온 거죠. 근데 저희 진짜 바빠요. 회사 일이 있다고요. 올케가 끼어들었어요. 있잖아요. 우리 남편 사업가거든요. 건설회사 사장이라고요. 그러니까 바쁜 거 당연하죠. 이해 좀 해주세요. 말투가 굉장히 거만했습니다. 사업가시면 더욱 약속 시간을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에이, 너무 깐깐하게 구시네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래요? 올케가 코웃음을 쳤어요. 서희가 오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제발 좀 그러지 마. 오늘 중요한 날이잖아. 알았어, 알았어. 근데 동생 시집 가는데 형부 될 사람이 좀 융통성이 없네. 오빠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제 부모님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눈빛으로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서희를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올케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나저나 예식장은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서희가 대답했어요. 어머, 빨리 정해야죠. 우리는 호텔 웨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격이 있어야죠. 우리 남편이 사업가니까요. 예식장은 신랑 신부가 정할 문제 아닌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요. 그래도 가족 의견도 들어야죠. 참, 예단은 얼마나 주실 건데요? 올케의 질문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건 저희 부모님이 정하실 일입니다. 에이, 그냥 물어본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요즘 신랑 측에서 억 단위는 준비하잖아요. 억 단위라는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제 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단은 저희가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금액을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네요. 아, 그래요? 그럼 최소 5천은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생 시집 보내는데. 올케의 말에 서희가 당황했어요. 언니, 무슨 소리야? 그런 얘기 왜 해? 뭐가 어때서? 당연한 거 아냐? 너 명문대 나왔고 변호사잖아. 그 정도는 받아야지. 오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 동생 스펙이 어떤데? 서울대 나와서 로펌 변호사야. 그 정도 조건이면 예단도 그만큼 받아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예단 금액을 흥정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뭐가 어때서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잖아요. 있잖아요. 신랑 측 집안이 어느 정도는 돼야 우리도 마음 놓고 동생 보내죠. 올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나저나 신랑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직장은? 회사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회사원? 어느 회사요? 대기업입니다. 어느 대기업인데요? 설마 중소기업 아니죠? 올케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에이, 왜요? 우리 가족이 될 건데 알아야죠. 연봉은 얼마나 돼요?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상식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대놓고 하다니. 서희가 얼굴이 빨개져서 말했어요. 언니, 그만해. 너무 실례잖아. 뭐가 실례야?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우리 동생 시집 보내는데 신랑 집안 형편 알아야 하는 거 아냐? 올케는 전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빠가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동생이 변호사인데 신랑도 그만큼은 돼야지. 혹시 신랑 집에 빚 같은 거 없죠? 요즘 빚 많은 집안이 많아서요. 제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실례지만 저희 집안에 빚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은 상견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네요. 제가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조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올케가 직원을 불렀습니다. 저기요, 아이스크림 있어요? 애가 먹고 싶대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한정식 집이라 아이스크림이. 에이, 그럼 밖에 나가서 사와요. 편의점 있잖아요. 올케가 짜증을 냈어요. 서희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식사 끝나고 나가서 사줄게. 아니에요. 애가 지금 먹고 싶대요. 조카는 계속 울면서 떼를 썼고 올케는 아이를 달래는 대신 직원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제 부모님은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서희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식사 다 하셨으면 이만 일어나시죠. 제가 말하자 오빠가 대답했어요. 아, 네. 저희도 빨리 가야 해서요. 중요한 미팅이 있다니까요. 3시간이나 늦어놓고 자기들이 바쁘다는 말을 또 하는 겁니다.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80만 원이 나왔는데 오빠 가족은 지갑을 꺼낼 생각도 안 했어요. 당연히 신랑 측에서 내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나와서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가족의 차는 최신형 수입차였어요. 억대가 넘는 차였습니다. 올케가 차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그럼 예단 기대할게요. 최소 5천은 돼야 해요. 알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빠를 불러 세웠어요. 뭐예요? 오빠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혹시 회사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대성건설이요. 왜요? 오빠가 대답했어요.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파트너사 목록에 있는 이름이었거든요. 혹시 지금 하시는 프로젝트가 있으세요? 네, 있죠. 왜 그러시는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회사 기밀인데요. 왜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건넸어요. 제 명함입니다. 오빠가 명함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명함에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 이름과 직급이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예요?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시다시피 제 명함입니다. 저는 유통계열사 전무이사고요. 파트너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사 관리요? 네. 우리 그룹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의 계약과 실적을 관리하죠. 대성건설도 현재 우리 그룹 계열 건설사와 협력사로 등록돼 있더라고요. 연간 거래액이 50억 정도 되던데요. 오빠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우리 그룹 계열사 건설 현장이죠. 하도급으로 들어가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2년 정도 남았던데요. 올케도 차에서 내려 명함을 봤어요. 그러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오늘 상견례 때 보여주신 태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3시간 늦으시고도 사과 한마디 없으시고 바쁘다고 하시면서 예단 5천만 원 요구하시고 저기요. 그건 오빠가 말을 더듬었어요. 물론 저도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일을 처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트너사의 윤리와 신뢰도는 중요하게 평가하죠. 오늘 같은 태도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보이시는지 궁금하네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빠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까는 바쁘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올케가 끼어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까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용서는 무슨. 저는 그저 사실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전무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어요. 제가 뭘 잊어드려야 하죠? 상견례에 3시간 늦으신 거? 사과 없이 음식부터 드신 거? 예단 5천을 요구하신 거?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바지에서 뭔가 축축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한 나머지 실수를 한 거예요. 올케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오빠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 좀.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보시죠. 그리고 다음부터는 약속 시간 지키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빠는 허둥지둥 화장실로 달려갔고 올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떴어요. 차에 타자마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그런 회사에 다니는 줄 몰랐구나.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어요. 제가 좀 조용히 지내는 스타일이라서요. 오늘 속이 시원했다. 그 건방진 사람들 혼 좀 났으면 좋겠구나. 어머니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하진 마라. 서희 생각해서라도. 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주진 않을 거예요. 그냥 경고 정도만 한 겁니다. 집에 돌아온 후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오빠가 저렇게 나올 줄 몰랐어. 괜찮아. 내 잘못은 아니잖아. 그래도 오빠한테 너무 창피했어.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내 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야. 오빠만 문제지. 오빠가 지금 난리야. 올케한테 혼나고 있대.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한다고. 망하진 않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야. 정말? 서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응. 하지만 오빠한테 교훈은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사람들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오늘 일로 내 오빠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서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오빠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 돈 벌면서 교만해진 것 같아. 다음 날 제 사무실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저 대성건설 박진우입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사과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꼭 뵙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오십시오. 다음날 정확히 3시, 오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빠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나시죠. 앉으세요. 제가 소파를 가리키자 오빠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실 어제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였습니다. 3시간이나 늦을 만큼 급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락을 제대로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문제지만 도착하고 나서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의를 잃었어요. 그리고 예단 5천만 원 요구하신 것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좀 경솔했습니다. 제가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부인 탓만 하실 겁니까? 같이 계셨잖아요. 오빠가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평소에 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아내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 자리에서 박 사장님 회사 이름 듣고 바로 확인했습니다. 이때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 망한다고. 망하진 않아. 내가 그렇게까지 하진 않을 거야. 정말? 서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응. 하지만 오빠한테 교훈은 필요할 것 같아. 앞으로 사람들 대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오히려 오늘 일로 내 오빠 본 모습을 알게 돼서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서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오빠가 사업 시작하고 나서 많이 변했어. 돈 벌면서 교만해진 것 같아. 다음 날 제 사무실로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무님, 저 대성건설 박진우입니다.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제가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제대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사과받았습니다. 아니에요. 꼭 뵙고 싶습니다. 시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3시에 오십시오. 다음날 정확히 3시, 오빠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손에는 고급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빠는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어나시죠. 앉으세요. 제가 소파를 가리키자 오빠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사실 어제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였습니다. 3시간이나 늦을 만큼 급한 일이었습니까? 그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연락을 제대로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연락도 문제지만 도착하고 나서의 태도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의를 잃었어요. 그리고 예단 5천만 원 요구하신 것도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그건 아내가 좀 경솔했습니다. 제가 단속을 제대로 못해서 부인 탓만 하실 겁니까? 같이 계셨잖아요. 오빠가 머리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평소에 돈 이야기를 자주 해서 아내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제 그 자리에서 박 사장님 회사 이름 듣고 바로 확인했습니다. 네. 대성건설이 우리 그룹 계열 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된 지 7년 됐더군요. 그동안 별 문제 없이 잘해오셨고 평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어제 본 모습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더군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의죠. 약속을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 명심하겠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제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했어요. 하지만 어제 전무님을 만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박 사장님, 저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룹의 파트너사들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관리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경고입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땐 정말 계약 해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오빠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십시오. 서희에게 잘해주십시오. 제 약혼녀이자 박 사장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서희한테 정말 미안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서 한참 혼났어요. 그럼 됐습니다. 이제 가보시죠. 오빠는 감사 인사를 여러 번 하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오빠 회사에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교훈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가 집에 와서 울면서 반성하고 있어. 당신한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래. 괜찮아. 오빠 정신 차렸으면 됐어. 그리고 부모님께도 제대로 사과했대. 이제는 달라질 거래. 그랬으면 좋겠네. 민준아, 사랑해. 당신 정말 멋있어. 서희의 목소리에 행복함이 묻어났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빠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전무님, 제가 상견례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상견례를요. 다시요? 네. 어제는 정말 최악이었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부모님과 서희에게 물어봤습니다. 모두 괜찮다고 했어요. 특히 서희 부모님이 오빠가 정말 반성하는 것 같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2주일 후 두 번째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오빠가 직접 장소를 예약했어요. 더 좋은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오빠 가족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오빠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옳게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카도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오빠 가족은 정중하게 행동했어요. 예의 바르게 대화하고 우리 부모님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예단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회사 자랑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오빠가 말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러고는 봉투 두 개를 꺼냈어요. 하나는 저희 부모님께, 하나는 서희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상견례 비용입니다. 저번에는 신랑 측에서 다 내셨잖아요. 죄송한 마음에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습니다. 오빠의 태도는 진심으로 보였어요. 이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 결혼 준비하는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사 후 헤어지면서 오빠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전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 큰 교훈이 됐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인척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교만했던 태도가 사라지고 겸손해졌어요. 서희 말로는 집에서도 올케와 조카에게 더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업장에서도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석 달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오빠 가족은 결혼 준비 과정 내내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예식장 알아보는 것부터 하객 관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오빠가 축사를 했어요. 저는 오늘 동생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매형이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겸손하게,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매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형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회사에서 흥미로운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성건설의 실적이 크게 향상됐다는 거예요. 현장 관리도 좋아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박진우 사장이 요즘 달라졌다고 하던데요.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거래처와의 관계도 좋아졌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1년 후
오빠 회사는 우리 그룹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서 오빠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상을 받고 내려오는 오빠와 눈이 마주쳤는데 오빠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 후 오빠가 저를 찾아왔어요. 매형, 정말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게 매형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형님이 노력한 결과죠. 아닙니다. 매형이 그날 정신 차리게 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지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희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당연하죠. 제 아내니까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오빠 회사는 계속 성장했고, 이제는 중견기업 수준이 됐어요. 직원도 100명이 넘게 늘었고, 매출도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빠의 평판이 좋아졌어요. 업계에서 오빠를 인격자 사장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직원들을 잘 챙기고, 거래처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교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명절 때마다 오빠는 꼭 저희 집에 들러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해요. 매형,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칩니다. 형님이 스스로 바뀌신 거예요. 올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됐어요. 서희와도 친하게 지내고 저희 부모님도 잘 모십니다. 조카도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초등학생이 됐는데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습니다. 오빠 부부가 교육을 잘 시킨 덕분이죠.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상견례에서 3시간이나 늦고 사과도 없이 거만하게 굴던 오빠의 모습. 그리고 제 명함을 보고 오줌을 지리던 그 순간.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이 오빠를 바꿨습니다. 아니, 오빠가 스스로를 바꿀 계기를 제공했죠. 만약 그날 제가 참고 넘어갔다면 오빠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더 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고요. 제가 명함을 내민 건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효과가 있었어요. 오빠는 정말 달라졌고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화목하고 인간관계도 좋아졌어요. 모두 오빠가 겸손해지고 변한 덕분입니다. 요즘 오빠는 자기 경험을 다른 사업가들에게 강연하기도 합니다. 교만은 곧 몰락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오빠의 이야기에 공감한다고 해요. 저도 그 사건을 통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권력이나 지위를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필요할 때는 적절히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의 중요성을요. 제 직장에서도 이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물론 오빠가 제 처남이라는 건 밝히지 않았지만 파트너사 관리에 좋은 사례로 회자되고 있어요. 어떻게 적절한 경고로 파트너사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말이죠. 서희는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당신이 그날 명함 안 내밀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오빠 계속 그렇게 살았겠지? 아마 그랬겠죠. 하지만 당신 오빠는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길을 잃었던 거지. 고마워. 우리 오빠 바로 잡아줘서.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저희 부부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곤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인데 오빠가 정말 좋아했어요. 제 조카잖아요. 제가 정말 잘 키우는 거 도와드릴게요. 오빠는 조카 바보가 됐습니다. 아이 100일 잔치 때 오빠가 축사를 했어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 분이죠. 이 아이도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생각해보면 그날의 충격적인 상견례가 저희 가족에게는 전화위복이었습니다. 오빠는 사람이 됐고 올케도 달라졌고 저희 가족 모두가 더 가까워졌어요. 만약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처럼 화목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 그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빠가 먼저 꺼내요. 제가 정말 미친놈이었죠? 그러면 다들 웃으며 맞장구를 칩니다.
그래도 이제는 제대로 된 사람 됐잖아. 다 매형 덕분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계기만 있으면 누구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빠가 그 증명이에요. 최근에 오빠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매형, 저 요즘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봉사활동이요? 네. 회사에서 어려운 가정 아이들 장학금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멘토링도 하고요. 잘하셨네요. 제가 받은 걸 돌려줘야죠. 매형한테 받은 은혜를요. 형님, 저한테 은혜 갚을 생각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푸세요. 그게 진짜 은혜 갚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빠는 이제 정말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습니다. 돈만 밝히던 사람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내민 명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제가 참았다면 어땠을까요? 오빠의 무례한 행동을 그냥 넘어갔다면 아마 오빠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큰 실수로 모든 걸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법으로 오빠에게 경고를 줬죠. 그리고 그 경고가 오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냉정한 현실 직시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가 한 행동이 완벽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오빠 같은 성격에는 그 정도 충격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말로 하는 충고는 듣지 않았을 테니까요. 지금 오빠는 제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기가 없다고 말해요. 저도 오빠가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합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거니까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을 만났을 때 참아야 할까요? 아니면 제대로 일침을 놓아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때로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오빠가 그랬으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은 순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경계해야 하고, 겸손은 언제나 미덕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적절한 일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도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